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총 10강에 걸쳐 금융 분야 개인신용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2025년 5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발간한 자료로 우리 금융회사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이용하고 보관하고 파기해야 하는지를 단계별로 안내해주는 실무지침서입니다. 1강에서는 가이드라인의 탄생 배경과 목적, 그리고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큰 그림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 체계와 금융회사에서 개인신용정보 보호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도 함께 이야기해 볼 예정입니다.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법률 용어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시작해봐요. 자, 그럼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 가이드라인이 필요한가? 입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령 개정 대응입니다.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들이 많아졌습니다. 마이데이터 제도, 자동화평가 설명요구권, 가명정보 활용 등이 대표적이죠. 이런 변화들을 금융회사 담당자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실무 지원입니다. 법령이 아무리 좋아도 현장에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물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가이드라인은 은행, 보업사, 증권사 등 각 금융업종의 담당자들이 처리 단계별로 구체적인 기준과 사례를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뢰 강화입니다. 결국 이 모든 노력의 목적은 고객의 신뢰를 지키는 것입니다. 고객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함으로써 금융거래의 신뢰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가이드라인의 핵심 존재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결국 우리 은행이 고객의 소중한 정보를 책임감 있게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신용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겹쳐서 적용됩니다. 처음에는 복잡하게 느끼실 수 있지만 핵심 원칙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장 위에 있는 법이 개인정보 보호법입니다. 이 법은 모든 개인정보 처리에 적용되는 일반법, 즉 기본이 되는 법이에요. 그 아래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줄여서 신용정보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금융거래와 관련된 신용정보를 전문적으로 규율하는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은 일반법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금융 분야에서는 신용정보법이 먼저 적용되고 신용정보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한해서만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합니다. 그 옆에는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실명법, 금융지주회사법, 보거법법 같은 개별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들은 각각 해당 분야에서 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어서 해당 분야에서는 이 개별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정리하자면 우선순위는 이렇습니다. 1. 해당 분야는 개별법 우선. 이어 그 다음은 신용정보법, 3회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순으로 적용됩니다. 실무에서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할지 막막할 때 이 순서를 떠올려 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번 강의의 제목은 기본원칙 법적용 원칙과 주요 개념입니다. 개인신용정보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우선 내가 다루고 있는 이 정보가 과연 어떤 종류의 정보인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강에서는 4가지 중요한 내용을 배웁니다. 첫째, 법 적용의 기본 원칙. 둘째, 개인정보, 신용정보, 개인신용정보의 차이. 셋째, 가명정보와 익명정보가 무엇인지. 넷째,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주요 용어들. 이 개념들이 탄탄하게 잡혀야 이후 처리 단계별 규정들을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조금 기초적인 내용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가장 많은 혼란이 생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개인정보, 신용정보, 개인신용정보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아셔야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의합니다.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 주민등록번호처럼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정보입니다. 단독으로 특정할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도 포함됩니다.
두 번째, 신용정보는 신용정보법에서 정의합니다. 금융거래 같은 상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입니다. 누구인지를 식별하는 정보에 더해 거래 내용, 신용도, 신용거래 능력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용정보에는 기업이나 법인에 대한 정보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개인 신용정보는 신용정보 중에서 기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제외한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입니다. 바로 이 개인 신용정보가 우리 가이드라인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는 대상이고 신용정보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쉽게 비유하면 개인정보는 사람 관련 정보의 전체 집합이고 그 안에 신용정보가 있으며 신용정보 중 개인에 관한 것이 바로 개인 신용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가명정보와 익명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개념은 특히 AI 모델 개발이나 빅데이터 분석처럼 데이터를 활용하는 업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 신용정보를 그대로 쓰면 당연히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있겠죠. 그래서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처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명 처리입니다. 추가적인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든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이름을 코드값으로 바꾸는 거죠. 하지만 가명 정보는 완전히 익명화된 것이 아니라 원본 정보와 매핑하면 개인을 재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명 정보는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의 목적으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지만 여전히 신용정보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두 번째는 익명 처리입니다. 복원이 완전히 불가능한 수준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정보입니다. 익명 정보는 아예 개인 신용정보가 아닌 것으로 취급되어서 제한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익명정보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금융위원회요 심사와 인정을 거쳐야 합니다. 자체적으로 우리는 익명 처리했으니 괜찮아 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요약하면 개인 신용정보는 엄격한 규제, 가명정보는 일부 활용 가능, 익명정보는 자유롭게 활용 가능이지만 금융위 인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속 등장할 핵심 용어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미리 알아두시면 이후 강의에서 훨씬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첫째, 신용정보 주체입니다. 처리된 신용정보에 의해 알아볼 수 있는 사람, 즉 정보의 주인공을 말합니다. 우리 고객이 바로 신용정보 주체에 해당합니다. 둘째, 신용정보회사 등입니다. 신용정보회사, 본인 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 집중기관, 그리고 신용정보 제공 이용자를 모두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셋째, 신용정보 제공 이용자입니다. 우리 은행처럼 고객과의 금융거래를 위해 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넷째, 처리란 개념입니다.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결합 제공 공개 파기 등 개인 신용정보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매우 넓은 개념입니다. 정보를 들여다보기만 해도 처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다섯째, 본인 신용정보관리업은 마이데이터 사업이라고 불리며 고객이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신용정보를 한 곳에서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 용어들 앞으로 자주 보게 될 테니 잘 기억해 두세요. 3강입니다. 기본 원칙 2, 법 적용 관계와 보호의 일반 원칙을 배울 차례입니다. 이번 강의는 개인 신용정보 보호의 철학적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마치 건물을 짓기 전에 기초 공사를 튼튼히 해야 하는 것처럼 이 원칙들을 제대로 이해해야 이후의 처리 단계별 규정들이 왜 그런 기준을 가지는지 자연스럽게 납득이 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어떤 관계인지, 개인 신용정보 보호의 8가지 일반 원칙이 무엇인지, 실무에서 법 적용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특히 이 상황에서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지 라는 판단이 필요한 순간에 사용할 수 있는 플로우 차트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실무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이니 집중해서 봐주세요. 실무에서 개인 신용정보 처리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지 하고 막막할 때가 있죠. 이 플로우 차트를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판단 절차는 이렇습니다.
상황이 발생하면 우선 신용정보법에 이 상황을 규정하는 조항이 있는가를 확인합니다. 만약 신용정보법에 규정하여 있다면 신용정보법을 적용합니다. 그런 다음 한 번 더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실명법 같은 개별법에도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가 확인합니다. 개별법이 해당된다면 그 개별법을 우선 적용합니다. 만약 신용정보법에 규정이 없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처리합니다. 이 판단 절차는 업무 중 항상 머릿속에 두고 계셔야 합니다. 특히 새로운 서비스나 업무 프로세스를 도입할 때 반드시 이 순서대로 법령 검토를 진행해 주세요. 실무 팁 하나 드리자면 먼저 신용정보법 및 시행령, 감독규정을 검색해보고 없으면 개인정보보호법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이번에는 개인신용정보의 일반 원칙 8가지를 소개드립니다. 이 원칙들은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첫 번째 처리, 목적 명확화입니다. 정보를 왜 수집하는지 목적을 명확히 정하고 그 목적에 맞게만 처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최소 수집입니다.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야 합니다. 필요 없는 정보까지 혹시 나중에 쓸지 몰라서 라는 이유로 수집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적법한 처리입니다. 법령에서 허용된 방법으로만 처리해야 합니다. 네 번째, 정확성, 최신성입니다. 정보는 항상 정확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오래된 잘못된 정보가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으니까요. 다섯 번째, 안전한 관리입니다. 정보가 유출, 변조,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안 조치를 갖춰야 합니다. 여섯 번째, 투명성입니다. 처리 방침을 공개하고 고객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목적의 이용 금지입니다. 처음 수집한 목적 범위안에서만 활용해야 하고 다른 목적으로 쓰려면 새로운 동의나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여덟 번째, 정보주체 권리 보장입니다. 정보주체, 즉 고객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합니다. 이 8가지 원칙은 단순히 외워야 할 규정이 아니라 우리가 고객의 정보를 다룰 때 가져야 할 기본 자세입니다. 이번에는 실무에서 정말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바로 내가 지금 다루는 이 정보가 개인 신용정보에 해당하는가 하는 판단입니다. 핵심 원칙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항목별 단독 판단 금지입니다. 성명과 연락처만 처리한다면 그건 일반 개인정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직업정보나 소득정보처럼 신용거래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항목이 결합되면 그 전체가 개인 신용정보가 됩니다. 한 항목만 따로 보지 마시고 결합된 전체를 보셔야 합니다. 둘째, 업무 목적과 전체 절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금 조회하는 정보 항목뿐 아니라 그 업무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셋째, 계좌번호 판단 사례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금융회사가 내부적으로 보유하고 있을 때는 개인 신용정보입니다. 그런데 계좌번호만 단독으로 유출된다면 그건 개인정보입니다. 거래 내용과 함께 유출된다면 다시 개인 신용정보가 됩니다. 맥락이 중요하다는 거죠. 넷째, 신용카드 번호는 체크카드 번호와 다릅니다. 신용카드는 이미 신용도를 판단한 후에 발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번호는 단독으로 처리하더라도 신용정보에 해당합니다. 이런 판단 기준들을 염두에 두고 업무를 하시면 법적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강부터는 본격적으로 정보를 다루는 단계로 우리가 지켜야 할 규정들을 하나씩 살펴봅니다. 4강의 주제는 개인 신용정보의 수집, 이용과 동의입니다. 개인 신용정보 처리의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수집이죠. 고객의 정보를 모으는 이 과정에서 어떤 법적 근거가 필요한지, 고객의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언제인지, 동의를 받으려면 어떤 방법과 내용으로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동의서를 작성할 때 실무적으로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수집 단계에서 실수가 생기면 이후 모든 처리 과정이 위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강의 내용이 특히 중요합니다. 꼼꼼히 살펴봐요. 개인 신용정보는 원칙적으로 정보 주체, 즉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수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용정보법 제15조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동의를 받지 않고도 수집 이용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첫째, 법령상 의무 이행의 경우입니다. 법령에서 특정 정보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금융정보법에 따른 고객 확인 의무, 금융실명법에 따른 실명 확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 계약의 체결 이행을 위해 필수적인 경우입니다. 고객과 대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셋째, 공표, 공개된 정보입니다. 법령에 따라 공시된 정보나 공공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정보는 별도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입니다. 금융회사의 정당한 업무상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원칙 하나, 동의 없이 수집 가능한 경우라도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야 한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고객으로부터 동의를 받을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구분 고지 및 동의입니다. 필수 동의와 선택 동의를 명확히 구분해서 각각 따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한꺼번에 묶어서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으면 안 됩니다. 둘째, 명확한 인식 보장입니다. 동의 내용을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작은 글씨로 숨겨두거나 이해하기 어렵게 작성하면 안 됩니다. 셋째, 자유로운 의사 반영입니다. 선택 동의의 경우 고객이 동의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위반 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민감한 사항이니 꼭 기억해 주세요. 넷째, 서면, 전자적 방법입니다. 서면, 전화, 인터넷,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어떤 방법이든 반드시 동의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선택 동의를 안 했다고 해서 기본 서비스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이 점은 현장에서 오해가 많은 부분이니 특히 유의해 주세요. 동의서를 작성할 때는 신용정보법 제32조에서 정하는 5가지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첫째, 개인 신용정보 수집 이용 목적입니다. 이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활용하는지 고객이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금융서비스 제공처럼 막연하게 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둘째, 수집 이용할 개인 신용정보의 항목입니다. 어떤 항목의 정보를 수집하는지 구체적으로 나열해야 합니다. 셋째, 개인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입니다.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누구에게 제공하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넷째, 개인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입니다. 언제까지 이 정보를 보유하고 이용할 것인지 기간을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다섯째, 동의 거부권 및 불이익 내용입니다. 고객이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거부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를 안내해야 합니다. 실무 팁으로 동의서를 만들거나 검토할 때는 이 5가지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체크리스트처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필수 동의와 선택 동의를 별도 항목으로 분리해서 작성해 주세요. 5강입니다. 처리 단계 2.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에 대해 배울 차례입니다. 수집한 정보를 우리 회사 내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외부의 제3자에게 넘겨줘야 할 때가 있죠. 이 과정이 바로 제공입니다. 예를 들어 신용정보 회사에 고객 정보를 보내거나 보험사와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5강에서는 제3자 제공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제3자 제공과 업무 위탁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고객이 자신의 정보가 어디에 쓰였는지 알 수 있는 이용의 제공사실 통지제도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제3자 제공은 잘못하면 곧바로 법 위반이 될 수 있는 민감한 영역입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도 원칙적으로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용정보법 제32조가 근거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도 제공이 가능한 대표적인 경우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신용정보 집중관리 목적입니다.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채권추심회사가 서로 집중관리 및 활용하기 위한 경우입니다. 둘째, 법령상 의무이행입니다. 금융감독원 같은 감독기관의 보고 의무가 있을 때 기타 법령에 근거하여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채권추심입니다. 채권추심회사의 추심을 위탁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넷째, 정보주체 요청, 동의입니다. 고객이 직접 요청하거나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입니다. 다섯째, 공공기관 요청으로 통계 작성, 학술연구 등 공익 목적으로 가명 처리된 정보를 특정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동의 예외사항은 신용정보법 제32조 제6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동의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혼동되는 부분이 바로 제3자 제공과 업무 위탁의 구분입니다. 이 두 가지는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규제와 의무가 전혀 다릅니다. 핵심 차이점은 누구의 이익을 위해 정보가 이전되는가 입니다. 제3자 제공은 정보를 받는 쪽이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그 정보를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금융회사에 고객 신용정보를 보내서 그 회사가 독자적인 판단을 위해 쓰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원칙적으로 고객의 동의가 필요하고 정보를 받은 쪽이 독립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반면 업무 위탁은 우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외부 업체에 맡기는 것입니다. 콜센터를 외부에 맡기거나 IT 시스템 운영을 외주화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수탁자는 우리가 시킨 일만 하는 거죠. 이때는 별도 동의가 필요 없지만 홈페이지 등의 위탁 사실을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업무 위탁의 경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수탁자가 법을 위반하면 위탁한 우리 회사도 연대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수탁 업체를 선정하고 관리, 감독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제3자 제공은 동의 필요 플러스 수신자 독립 책임, 업무 위탁은 동의 불필요 플러스 공개 의무 플러스 위탁자 연대 책임입니다. 고객은 자신의 개인 신용정보가 어떻게 이용되고 어디에 제공됐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제도화한 것이 바로 신용정보 이용 제공사실 통지제도입니다. 신용정보법 제35조가 근거입니다. 통지 의무 주체는 우리 금융회사처럼 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기관입니다. 통지 대상은 개인 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로 정보 주체가 요청하면 통지해 주어야 합니다. 통지 주기는 연 1회 이상으로 해당 연도에 이용이나 제공이 있었다면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통지 내용에는 이용 제공 일시, 제공받은 자, 이용 목적, 정보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용정보회사 등은 개인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을 정보 주체가 조회할 수 있도록 조회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야 합니다. 고객의 통지 요청 시 통지 방법은 서면,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고객이 원하는 방법을 우선 사용합니다. 통지 요청 시 금융회사는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반드시 회신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6강은 처리 단계 3, 업무 위탁, 영업양도, 민감정보 처리입니다. 앞서 5강에서 업무 위탁의 개념을 잠깐 다뤘는데 이번 강에서는 업무 위탁 시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를 져야 하는지 더 자세히 살펴봅니다. 또한 회사 인수, 합병이나 사업양도 시 고객 정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특히 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보유식별 정보, 주민등록번호 등과 민감정보, 건강정보 등은 어떤 기준으로 처리해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이 강의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실제 업무 현장에서 꽤 자주 마주치는 상황들입니다. 특히 외부 업체와 계약하거나 합병 작업에 관여하시는 분들은 더욱 유심히 봐주세요. 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때는 단순히 계약서만 쓰면 끝이 아닙니다. 4가지 핵심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첫째, 위탁 계약서 체결입니다. 계약서에는 수탁자가 처리할 수 있는 개인 신용정보의 범위, 목적, 기간, 방법뿐만 아니라 안전성 확보 조치,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포괄적인 계약서는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우리에게 불리할 수 있으니 위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합니다. 둘째, 위탁 사실의 공개입니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어떤 업무를 어떤 회사에 위탁하고 있는지 공개해야 합니다. 이것은 별도 동의 대신 공개로 가름하는 것이니 반드시 공개하여야 합니다. 셋째, 수탁자 감독입니다. 수탁업체가 계약 내용대로 그리고 법령에 맞게 정보를 처리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 교육해야 합니다. 연 1회 이상 감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넷째, 재위탁 제한입니다. 수탁업체는 위탁자의 승인 없이 다른 업체에 재위탁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재위탁이 필요하다면 즉시 위탁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수탁자가 위반하면 위탁자도 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수탁업체 선정은 신중하게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주세요. 이번에는 3가지 특별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영업양도, 양수에 따른 개인 신용정보의 이전입니다. 사업을 다른 회사에 양도할 때 고객 정보도 함께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단, 이전 사실을 고객에게 사전에 공지해야 하고 이전 목적과 범위는 처음 수집했던 목적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 등록번호가 해당됩니다. 이 정보들은
법령에서 허용하거나 고객이 별도로 동의한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서 특별히 허용된 경우에만 처리해야 하고 반드시 최소화해서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는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감정보 처리입니다. 건강, 질병정보, 유전자 정보, 범죄 경력, 생체인식 정보, 성적지향 등은 민감정보로 분류됩니다. 원칙적으로 별도의 명시적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허용한 경우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금융 분야에서는 보험 인수 심사나 보험금 청구 지급처럼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건강 관련 민감정보 처리가 허용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안전성 확보 조치는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7강의 주제는 처리 단계 4, 개인신용정보의 파기 삭제입니다. 정보의 생애주기에서 마지막 단계는 파기입니다. 수집하고 이용하고 제공하는 과정이 끝나면 정보는 반드시 올바른 방법으로 완전히 없애야 합니다. 필요 없어진 정보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어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바로 개인정보 침해의 온상이 됩니다. 쓸모가 없어진 정보가 쌓여 있으면 유출사고 시 피해가 커지고 법적으로도 보유기간을 넘겨 갖고 있으면 위반입니다. 7강에서는 언제 파기 의무가 발생하는지, 보유기간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올바른 파기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예외적으로 파기하지 않고 보유할 수 있는 경우와 이때의 분리보관 의무까지 살펴봅니다.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법 제20조 2에 따라 4가지 상황에서 파기 의무가 발생합니다. 첫째, 목적이 달성된 경우입니다. 수집혀 이용 목적을 이미 달성했다면 즉시 파기해야 합니다. 둘째, 고객이 동의를 철회한 경우입니다. 고객이 내 정보를 다 지워달라고 하면 요청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파기해야 합니다. 셋째, 약정한 보유기간이 지난 경우입니다. 동의서에 2년간 보유라고 써놨다면 2년이 지나는 순간 파기해야 합니다. 넷째, 모든 금융거래 계약이 종료된 경우입니다. 대출을 완전히 상환하고 계좌를 모두 해지하는 등 상거래 관계가 모두 종료됐다면 일정기간 보유 후 파기해야 합니다. 이때 일정기간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보존 의무 기간을 의미합니다.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파기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려면 반드시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혹시 나중에 쓸지 몰라서 불편할 것 같아서 같은 이유로는 보유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파기할 때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올바르게 파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복원이 가능해서 유출 위험이 남습니다. 전자 파일의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해야 합니다. 단순히 파일을 삭제하거나 휴지통에 넣는 것은 파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데이터 파기 솔루션 등을 활용하여 복구 불가능하게 파기하여야 합니다. 종이 문서는 반드시 파쇄 또는 소각해야 합니다. 기타 저장 매체는 덮어쓰기나 저장 매체 자체를 폐기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파기가 완료된 후에는 파기 일시, 파기 방법, 담당자 등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한편 예외적으로 파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령에서 보존 의무를 부과한 경우, 소멸시효가 남아있는 채권, 채무관계,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해 필요한 기간, 금융거래 관련 의무 이행을 위한 최소기간이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분리보관 의무입니다. 보유기간이 지났지만 법령상 보존 의무 때문에 파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재 운영 중인 데이터베이스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 관리해야 합니다. 현업에서 계속 접근, 활용할 수 없게 통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8강의 주제는 개인신용정보의 안전한 관리입니다. 보안대책 수립부터 유출사고 대응까지 전방위적인 보호 체계를 다룰 예정입니다. 아무리 수집과 이용 단계에서 법을 잘 지켜도 정보가 유출되거나 해킹당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한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개인신용정보 보호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8강에서는 기술적, 관라적, 물리적 보안 대책을 어떻게 갖춰야 하는지, 신용정보 활용 체제를 왜 공시해야 하는지,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만약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절차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살펴봅니다. 보안 담당자뿐 아니라 고객 정보를 다루는 모든 직원이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개인 신용정보의 안전한 관리는 크게 3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기술적 보안입니다. 개인 신용정보를 저장하고 전송할 때는 암호화 등의 조치가 필수입니다. 방화벽과 침입탐지 시스템과 같은 접근 통제 시스템도 구축해야 합니다. 개인 신용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은 필요한 사람에게만 최소한으로 부여해야 하고 보안 프로그램은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관리적 보안입니다.
개인 신용정보를 취급하는 직원들에게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누가 어떤 시스템에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접근 권한 관리대장을 운영해야 하고 내부 보안 정책과 개인 신용정보 처리 지침을 수립해 시행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물리적 보안입니다. 개인 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공간은 출입을 통제해야 합니다. 잠금 장치와 CCTV 같은 물리적 보호 조치를 갖추고 문서나 저장 매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폐기해야 합니다. 비인가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이 유기적으로 갖춰져야 실질적인 정보 보호가 이루어집니다. 어느 한 부분이 취약하면 전체 보안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개인 신용정보 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가 필요합니다. 이분이 바로 신용정보관리보호인입니다. 신용정보법 제20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등, 즉 금융회사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분의 주요 역할은 4가지입니다. 첫째, 개인 신용정보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둘째, 개인 신용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권고합니다. 셋째, 직원들의 교육과 훈련을 총괄합니다. 넷째, 개인 신용정보 유출 같은 침해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합니다. 한편 금융회사는 신용정보 활용체제를 공시해야 합니다. 신용정보법 제31조의 의무입니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보유기간, 처리 방법, 제3자 제공 현황 등을 공개해야 합니다. 공시 내용이 바뀌면 즉시 업데이트해야 하고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성명과 연락처도 함께 공시해야 합니다. 이 공시 내용이 최신 상태인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담당자의 중요한 업무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개인 신용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전에 대응 절차를 숙지해두지 않으면 당황해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대응은 4단계입니다. 1단계, 즉시 인지, 보고입니다. 유출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즉시 내부 보고 체계를 가동합니다. 2단계, 금융당국 신고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5영업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 10,000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거나 민감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3단계, 정보주체 통지입니다. 유출된 고객들에게 어떤 정보가 언제, 어떻게 유출됐는지,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담당자 연락처는 어디인지를 신속하게 알려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하면 안 됩니다. 4단계,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입니다. 비밀번호 변경 안내,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등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사고 원인을 분석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합니다. 유출 통지나 신고가 지연되면 과태료와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비상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두세요. 9강은 신용정보 주체의 권리 보호입니다. 지금까지 금융회사가 해야 할 의무들을 주로 이야기했다면 이번 강에서는 관점을 바꿔서 고객 즉 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 신용정보에 대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고객이 자신의 권리를 요구해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응해야 하는지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9강에서는 고객의 핵심 권리 6가지 열람, 정정, 동의 처료, 삭제, 전송 요구, 자동화 평가 설명 요구를 차례로 살펴보고 최근 주목받고 있는 마이데이터, 제도와 AI 신용평가에 대응하는 설명 요구권도 자세히 알아봅니다. 고객이 자신의 개인 신용정보에 대해 가지는 권리는 크게 6가지입니다. 이 권리들을 고객이 요청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 열람 요구권입니다. 고객은 금융회사가 자신의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정 요구권입니다. 잘못 기재된 정보가 있다면 고쳐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동의 철회권입니다. 이미 했던 동의를 나중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케팅 동의 같은 선택 동의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삭제 요구권입니다. 보유기간이 지났거나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정보는 지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전송 요구권입니다. 마이데이터라고도 불리며 자신의 개인 신용정보를 다른 금융기관이나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설명 요구권입니다. AI나 알고리즘으로 신용평가를 해서 대출이 거절됐을 때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6가지 권리는 고객의 기본 권리이므로 요청이 들어오면 빠르고 성실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마이데이터는 신용정보법 제33조 2에 규정된 개용인 신용정보 전송 요구권을 기반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내 정보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져 있는 나의 개인 신용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관리하거나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다른 기관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전송 요구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은 금융회사 전반입니다. 전송 가능한 정보 범위는 본인에 관한 개인 신용정보 중 컴퓨터 등으로 처리된 신용정보입니다. 전송 방법은 서면이나 앱, 홈페이지 등 전자적 방법으로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고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전송기한은 요구일로부터 통상 사무 5영업일 이내이며 표준어 PI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전송된 정보를 수신하는 기관은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본인 신용정보관리회사, 즉 마이데이터 사업자입니다. 이 사업자들이 고객의 신용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은행이 마이데이터 전송 요구를 받으면 규정된 기한 안에 정확하게 응답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최근 금융 분야에서 AI와 알고리즘을 이용한 신용평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 도입된 권리가 자동화 평가 결과 설명 요구권입니다. 신용정보법 제36조의 근거입니다. 이게 무슨 권리냐면 AI나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신용을 평가해서 대출을 거절하거나 한도를 줄이는 등 불이익한 결정을 내렸을 때 고객이 왜 그런 결정이 나왔는지 설명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설명의무 내용에는 평가에 사용된 주요 정보와 기준, 그리고 고객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한 주요 요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고객이 그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재평가 여부를 검토해서 통보해야 합니다. 설명기한은 요구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입니다. 부득이한 경우 사유를 안내하고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AI의 블랙박스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도입된 것입니다. 앞으로 AI 활용이 더 늘어날수록 이 권리의 중요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강의 10강입니다. 감독체계 FOQ, 업종별 사례 및 종합정리입니다. 마지막 강에서는 금융회사를 감독하는 기관은 어디이고 어떤 제재수단을 가지고 있는지,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 그리고 전체 과정을 한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강을 마치면 1강부터 10강까지의 내용이 머릿속에서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되실 거예요. 금융회사는 개인신용정보 관련해서 두 기관의 감독을 받습니다. 첫째,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원입니다. 신용정보법을 주관하는 기관으로 신용정보회사 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용정보법을 위반하면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업무 개선, 명령, 영업정지, 심하면 허가 취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을 발표하는 것도 금융위의 금감원 역할입니다. 둘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입니다. 금융회사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현장 검사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거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두 기관이 각자의 법령을 근거로 감독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두 기관의 검사 기준을 모두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한 기관 기준만 만족한다고 다른 기관에서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혹시 검사나 조사가 나온다면 당황하지 말고 평소에 갖춰둔 문서화된 내부 체계와 기록을 잘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엔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10가지와 핵심 답변을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1. 직원의 업무용 연락처가 개인신용정보인가? 업무용 연락처는 기업정보에 해당합니다. 또한 개인 연락처가 신용거래 능력 등 다른 신용정보와 결합되지 않으면 일반 개인정보입니다. 2. 콜센터 위탁 시 고객 동의가 필요한가? 업무 위탁은 별도 동의가 불필요합니다. 단, 홈페이지 등의 위탁 사실을 공개해야 합니다. 3. 보험 심사를 위해 건강 정보를 처리할 근거는 보험 계약 이행의 필수적인 경우로 처리 가능합니다. 4. 거래 종료 후 보유 기간은 법령상 보존 의무 기간까지 보유하고 파기합니다. 단, 거래 종료 후에는 분리보관 조치 후 파기하여야 합니다. 5. 마케팅에 고객 정보를 활용하려면 반드시 선택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선택 동의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기본 서비스를 거부하면 안 됩니다. 6. 해외 수탁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국외 이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7. 유출 범위가 불명확할 때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해서 통지와 신고를 먼저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를 합니다. 8. AI 신용평가를 거부할 수 있는가? 고객은 자동화된 결정만에 의한 처리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CI,
휴대폰 인증 등 대체 수단 활용을 권장합니다. 10.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언제 업데이트해야 하나 변경 시 즉시 업데이트하고 연 1회 이상 전체 내용을 검토하여 재공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지금까지 1강부터 10강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겠습니다. 1강에서는 이 가이드라인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법률 체계 위에 있는지 큰 그림을 봤습니다. 2강과 3강에서는 개인정보, 개인신용정보, 가명정보의 개념, 법 적용 원칙, 8가지 일반 원칙 등 기초 개념을 다졌습니다. 4강부터 7강까지는 정보 처리의 생애주기를 단계별로 따라갔습니다. 수집 이용과 동의 제3자, 제공 업무 위탁과 민감정보 파기 순서로요. 8강에서는 안전관리 체계와 유출 대응 절차를, 9강에서는 고객이 가진 6가지 핵심 권리를, 그리고 10강에서는 감독 체계와 F워크유로 실무 감각을 마무리했습니다. 한 가지 핵심 메시지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개인신용정보 보호는 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고객과의 신뢰를 지키는 일입니다. 법령 준수와 내부 문화, 정착 그리고 지속적 교육, 이 세 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때 진정한 금융회사의 경쟁력이 생깁니다. 이 동영상 내용이 일상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